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비도 오는데 이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강연에 참석해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멀리 서울에서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방문해주신 화가 이종상 선생님과 그리고 같이 동행해주신 예술원 직원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주최해주신 대한민국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정부기관입니다. 한국정전 직후인 1954년에 예술원을 개원한 이래 무려 73년을 지나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에서 현재 총 78명의 회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예술원과 함께 예술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강연을 진행해 주실 이종상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선생님은 5,000원권 7곡과 50,000원권 신사임당의 화폐 영역을 그린 화가로 유명하신데 서울대 동양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교수로서 박물관장, 초대 미술관장을 역임하셨으며 프랑스 국제전 등 수차례 초대전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행전을 개최하셨습니다. 또한 고구려 고분박화연구회와 독토지키기 운동본부의 45년 연속 본부장으로서 대한민국 민족사정식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해오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강연 주제가 민족문화자생성과 문화영토론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종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일남 이종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고 반갑기도 하고 제가 오랜 동안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주를 젊었을 때서부터 신경상초화를 그리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문화의 근원적인 뿌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왔습니다. 최근에만 좀 못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 여전히 우리 문화의 자생성이 가장 보존이 잘 돼 있고 또 우리의 문화의 근질을 가장 잘 느끼고 계신 그런 지역으로서 여러분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전주에 계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의 자생성 그리고 우리 문화의 그 영토
문제에 이 문화형 토론 이것을 우리 한국의 화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개 불란서에 가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 제 제자들도 그렇고 제 스승들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불란서에 전 세계의 문화의 나라라는 불란서에 가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도 받고 개인전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딱 제가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왜 숱한 돈 들여서 여기 와서 10년, 20년 공부하고 2, 3년 있으면서 여기 걸 배울 생각만 하고 우리나라의 그 천년의 역사에 길빛나는 우리 자생미술과 우리 문화의 좋은 점을 왜 불란서 사람, 세계 사람 앞에 상당히 자랑을 못하는가? 왜 알려주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내가 유학생한테 물었어요. 내 제자한테. 너 그림이 전부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온 거지. 네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미술을 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 뭐를 네가 가르쳐준 게 있냐? 가르쳐줄 새가 없었답니다. 왜 그러냐?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우리 거를 가르쳐줄 새가 없었대요. 참 변명치고 참 공상맞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파리에 돈 한 푼 안 내고 여러 번 초대를 받았습니다만은 전부 제가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 보여주고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외화를 많이 벌어왔어요. 우리 제자들 돈이나 쓰고 오는 거하고 다르게 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팔면 돈이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답을 해주세요. 전 세계에서 종이를 깔고 자는 민족이 있나요? 보셨어요? 카페트로 종이를 깔고 자는 민족. 애기가 오줌 싸면 물걸레 지내도 되는 장판지. 어디 장판지에서 밑에서 불을 떼서 뜨뜻한 장판지에서 사는 민족이 동양에 있습니까? 일본에 가면 다다미 말고 온돌방 보셨어요? 같은 동양인데. 아니 거기 얘기할 필요 없어. 만주 가서 보셨어요? 중국 가서 보셨어요? 아니 말씀을 하세요 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네. 그러면 그것 좀 팔아먹을 수 없나요? 이거 쓰다 남은 장판을 어떻게 팔아? 지금 그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제 쓰다 남은 장판, 제 화실에 있는 내가 만든 장판, 할머니한테 옛날 배워가지고 콩대만 장판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4년을, 만사년을 썼어요. 근데 불란서 피학이라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전람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서 팔려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돈 그린 것만 하시지
전 세계에 80인의 화가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저는 외국 거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거 돈 되는 거 10원 한 장 안 드리고 폐품으로 버리는 거, 이것을 엄청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우리 문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방석에 앉아서 사시면서도 그게 돈방석인지 모르고 앉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급히하게 제가 초대를 받았을 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뭘 팔 수 있을까 하고 연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고민하지 않고 장판지를 문 걸어 잠그고 마누라가 펄펄 뛸까봐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장판을 될 수 있으면 상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돈 더 받으려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판지를 넓게 다 뜯었습니다. 내가 문감을 놓은 데를 들어서 내놓고 보니까 거기는 더 노릇노릇해가지고 햇빛을 안 봐서 아주 밝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은 제가 작업을 하느라고 흠집을 내가지고 막 상한 데도 있고 때운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방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한 짓일까요? 그게 다 바로 제가 때웠고 제가 흠집을 냈고 제가 다 한 제 솜씨예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제 작품의 제 터치입니다. 완전히 100%가 내 작품이에요. 그것이 방 안에 가득하게 넓게 펴져 있어서 4년을 희를 들였으니 얼마나 좋은 작품입니까? 옳다. 바로 이거다. 이거 밖에다 가져가라고 둘둘 말아서 내놔봐야 휴지 주워 가는 사람도 안 가져가요. 장판지 드러내놓고 나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갑니다. 재생이 힘들으니까 안 가져가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넷으로 나눴어요. 장판지를. 그래가지고 백자를 했어요. 평사에서 깜짝 놀래요. 아니 선생님 이거 이 돈 많이 들여서 표고해가지고 이거 뭐 하시려고 그래요. 자네는 알 필요 없어요. 표고대나 다 받고 아무 소리 말고 나한테 줘. 이래가지고 그 큰 백호가 훨씬 넘는 한 250여 작품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걸 제 부츠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츠에 올해 코리아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름이. 내 부츠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서 불란서 돈을 쓰고 이러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유학생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리아라는 부츠가 없는 거예요. 이 부츠가 이름도 없는 데서 내가 전시를 하라고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다. 꼬레라고 써라. 꼬레. 불어로 꼬레라고 써라. 그래서 간판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달았어요. 달고서 거기에다가 다른 그림도 붙였지만은 제가 쓰던 장판지를
조그한 것을 제 터치 거기다 붓 하나 대지 않고 도장만 찍었어요. 야, 여러분들, 그게 작품이 될까요? 외국인들로 봤을 때 실컷 쓰다 남은 흔 장판 뜯어서 표고해왔다는 걸 알면 욕이나 바가지로 하지 그걸 작품이라고 와서 들여다볼까요? 그런데 제일 먼저 놀래서 와보는 사람이 불란서 사람들 화가였었어요. 두 번째로 오는 사람이 백남준이었어요. 백남준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백남준이가 와가지고 저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 사람은 장판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액자 해놓으니까 그럴듯한데?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 불란서 화가들은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 내 제자들한테 와서 이게 비닐이냐, 이게 종이냐, 캔버스냐, 재료가 뭐냐, 이걸 꼬치꼬치 묻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제자들도 각장장판 만드는 콩대 많은 거를 내 제자들이 할머니한테 배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도 갖고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원료가 뭔지도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밖에 더 있어요. 이게 불란서 사람들은 그 색깔을 보고서 놀란 거예요. 그 노란색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재질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 색깔은 인위적으로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색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전부가 매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와서 불란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요? 어떻게 그리느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수천 원씩 가지고 반벌이 못 살고 전부 집에 아예 깔고 산다. 깔고 산다. 이랬더니 깔고 산다는 것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 불란서 사람들이 탄독을 하고 그 작품을 매진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간단히 그냥 얘기를 합니다만 그 작품을 팔아서 목돈을 만들기까지 불란서 돈을 제가 엄청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 흔장판 집에 있는 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고 깔고 자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지금 아마 다 벗겨내고 비닐장판 갖다 깔고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장장판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개 비닐 깔고 자더라고요. 비닐은 세계 각국 가서 그렇게 액자한다고 작품 돈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장판지는 자색 미술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예요. 슬기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 맞는 온돌장판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낳고 자라고 또 우리 할아버지들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있어요. 그 후에 제가 파리에서 이름이 많이 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루브르 미술관에서
문부성에서, 불란서 문부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루블 미술관에 초대 개인전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내가 루블 미술관 어디냐? 그랬더니 까르셀 홀이래요.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루블 미술관에 가시면 유리로 피라미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분수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분수대 밑으로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공간이 나와요. 그런데 양쪽에 15세기 때, 14, 15세기 때 지혜의 왕 때 만들어 놓은 성곽이 있는데 아래서부터 위까지 6m예요. 높이가 굉장히 높죠. 길이가 80m예요. 폭이 50m예요. 그런 전람회장 보셨습니까? 굉장히 넓은 전람회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원에 갈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 가시면 고등법원, 대법원, 검찰청 모두 로비에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이 제작품이 다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관이시라고 하면 제 작품을 보지 않고서는 대법 원장이 될 때까지 영전을 100번을 더 나가더라도 내 작품을 안 보고는 로비를 드나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제가 작품이 모두가 다 우리 자생미술로만 꾸며진 작품들입니다. 이걸 다 기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갖다 내버리는 거를 저는 귀히 생각해서 우리 문화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홀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의 아주 화가가 나쁜 조건이 루블에서 나한테 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망치지를 못해요. 우리가 못을 못 박는 거예요. 파티션 못 갖다 버려요. 파티션 아시죠? 그런 걸 기기 위해서 이렇게 무너진 성벽 보기 싫으니까 그걸 막고 거기다가 이렇게 못 박고 걸면 되잖아요. 요즘 개인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소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기서 망치질하면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모나리자에까지 진동이 가서 방랑이 된대요. 해도 너무 먼 소리지. 거기서 모나리자 있는 데까지는 꽤 먼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밝게 조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데 어떻게 작품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다 오케이 했어요. 좋다. 내가 이대로 두고서 작품을 하겠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할게요? 그것도 우리 자생미술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창호문화가 있다는 걸 아시죠? 창호문화가 뭡니까 도대체? 창호문화라는 건 안과 밖이 소통하는 소통문화예요.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노크가 없어요. 노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이 있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활동사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 나처럼 노인네가 안 계셔서 모르시는군요. 나 어려서 활동사진 많이 봤어요. 밖에서 밤에 어두워지면은 활동사진 보러 가요. 그러면 어디서 비치죠? 내 뒤에 높은 데서 비쳐요. 광목 펴놓고 그 앞에서 비치고 앞에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전람회 가보시면 작품 어디서 조명하고 어디서 보죠?
나 어디서 활동 사진 보듯이 앞에서 비치고 앞에서 봐요. 전람회 가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 촌스러운 앞에서 비치고 앞에서 보는 활동 사진 시대예요. 로블 미술관도 그렇고 여기 박물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도 영화의 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처음에는 앞에서 비치고 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이 나오면 그 영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지금 텔레비전은 뒤에서 비치고 앞에서 보는 거예요. 처음 텔레비전 나왔을 때는요, 집안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서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이 잘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처음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그런데 지금은 발달해가지고 아무리 밝은 대낮에 불을 밝게 비쳤어도 텔레비전은 뒤에서 비치고 앞에서 환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할머니, 고조 할머니 그때서부터 밖에 방 안에 있는 내 뜻과 일을 놓고 없이 밖에다가 얼마든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등잔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밝기 조정, 위치 조정하면서 할머니가 프로필이 이쁘다. 그럼 옆모습이 이쁘니까 자기가 이렇게 옆모습으로 해서 등잔을 이쪽에 놓고 이렇게 옆모습이 비치게 포인트를 맞추고 밝기 심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 창호지에. 그러면 누가 봐요? 밖에 나간 할아버지가 할머니 기다리나 지금도 물레질 하나 안 하나 이거를 밖에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대문도 안 들어와서 담너머로 벌써 안방에 보고서 밥상 차려놓은 게 이렇게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있고 물레질을 하고 있고 아직도 밥을 안 먹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모든 메시지를 놓고 하나 없이 할아버지가 밖에서 보시고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갱년집을 가가지고 엿을 한 모금 사가지고 할머니 꼬시려고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를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이 더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저처럼 나이 드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걸 고지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메시지를 환하게 전해서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술 잡수시고 저녁까지 잡수시고 들어오시려고 했다가 할머니한테 혼자 가봐서 갱엿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보고 노크가 필요 없다는 거를 그제서야 알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가 이 텔레비전이 서양에서는 꽤 발달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텔레비전에 태자도 모를 때 이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미 안한파고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알아주신다면 우리나라를 엽전이머니 해가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툭하면 아이고 엽전 새끼 별 수 있어? 이런 말씀으로 우리 문화를 욕하지 마시라고요. 무서운 세계 경쟁력이 어디에? 우리 자생 문화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버리고 장판지도 내다 버리고 비닐이나 깔고
지금까지 6.25까지 다 합해서 938회나 외국의 침략을 받고 살아갔어요. 많지 않습니까? 938. 이게 이렇게 많이 외침을 당하고서도 우리나라는 집을 아주 나라하고 땅을 다 팔고 어디 딴 데로 이주해 갔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아직도 그 선조들의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땅에서 난 이 민족이라면 그 역사 깊은 우리의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그 자생미술을 살려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루브르에서 내가 초대를 받았을 때 뭘 여기 72m에다가 설치미술을 할까? 소재가 뭘까? 이거를 생각했어요. 우리 자생미술을 생각했어요. 뭐를 할까? 첫째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서구 문물이 개도릭을 통해서 중국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전쟁을 겪어야 됐고 조선 후기에 서양의 선교사 신부님들을 죽여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을 생으로 7대 독자, 8대 독자까지도 다 죽여서 순교시켰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멀지 않은 당진에 가시면 최초의 신도가 나온 신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리에 가시면 한국 최초의 순교미술관이 땅속에 카타콤바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1,000호짜리 그림이 10점, 그리고 5성인의 영정이 5점, 이렇게 있어서 모두 18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백 년 만에 처음 생긴 순교미술관입니다. 만 4년을 제가 파주에서 공장 빌려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봉헌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한번 꼭 구경을 하시면 축복받으실 겁니다. 지나가시는 길 있으면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아까 그 양쪽에서 겉과 속이 서로 소통하도록 조명을 하는데 제일 역할을 한 게 뭡니까? 등잔입니다. 여러분들 인사동이나 어디 고물상에 가서 지금도 등잔을 한번 가서 들여다보십시오. 저 유리로 이렇게 램프 만든 거, 호롱불 말고 정말 전통적인 우리 자생성이 있는 외래 문화가 아닌 가장 오래된 등잔. 3가지 요소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뭘까요? 밝기 조정. 딱 3가지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밝기 조정을 마음대로 해요. 그 밝기 조정은 심지를 아래서 이렇게 뽑으면 어두워지고 위에서 이렇게 뽑으면 밝아져요. 밝기 조정이 가능해요. 할머니가. 또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요? 이거를 갖다 걸어놓지 않아요. 벽에다가 고정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걸 보세요. 고정시킨 흔적이 있나? 마음대로 가지고 다녀요. 그 방안을. 근데 그 방안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팽이도 치고 딱지도 치고 아주 싸움도 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싸우다가 놀다가 그 탁 치면은 거기에 석유가 이불에 쏟아지면서 뭐가 초가집이 다 흘러 타버릴 판이에요. 아주 위험하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디다 걸어둘 만한데 할머니가 안 그렇게 했어요. 왜? 표정을 해야 되니까. 초점 맞춰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동이 마음대로다. 그 다음에 밝기가 마음대로다. 또 하나 마음대로 이제 딱 하나 있어요. 높이 조정이 마음대로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고 요 무거운 등잔을 요 끝에다 놔가지고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서 마음대로 들었다 올렸다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자생문화의 가장 간단한 심플한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심플한 문화를 요약해 하면서도 안과 겉에 소통을 놓고 같은 거 없이 그대로 메시지를 전했다.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목소리도 안 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엿을 사옵니까? 할아버지가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안과 겉이 다른 거. 나중에 누가 있다가 나가면 저 자식 조심해. 안과 속이 다른 놈이야. 안과 겉이 다른 놈이야. 속과 겉이 다른 놈이야. 하는 날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왕따 당해요. 우리나라에 제일 듣기 싫은 욕이 속 다르고 겉 다른 욕이에요. 그런 욕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만 여기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 소리는 여러분들 듣는 데서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떠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해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만 여기 앉아 계시니 내 강의가 이게 소통이 될까요, 저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당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속 달리고 겉 달리면 안 됩니다. 여기 부부가 오신 분 누구 계시죠? 부부 해로의 최대의 핵심이 뭡니까? 속 달고 겉 달리지 않다는 것이 부부 해로의 핵심이에요. 내 제자들이 학교도 다 다르고 서울대도 아니고 이대도 뭐 저만 아니고 온 전국에서 내가 처음 들어보는 학교 이름 아이까지 동음 같을 동자 이음 다를 일자 도움과 이음전을 내가 팔순 때 전람회를 인사동에서 크게 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도움과 이음이라는 그 소리를 누가 그 명제를 누가 붙였냐? 팔순이면 이종상 선생 팔순 기념 이렇게 좀 써주면 내가 좋잖아요. 근데 왜 이름이 같을 동자 동음 그러니까 같은 음과 다른 음전이에요.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내 사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가 속 다르고 겉 다른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화는 속 다르고 겉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유화를 갖다가 앞에서 그린 거하고 뒤를 확 뒤집어서 보세요. 속 다르고 겉 다릅니까? 같습니까? 아주 다릅니다. 왜? 위에다가 바르기만 했기 때문에 도배만 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뒤에는 캠퍼스가 보이는데 앞에서는 아주 컬러풀해요. 이게 서양화의 기법이에요. 근데 벽화에도, 고구려 때 벽화에도 그 기법이 있어요. 서양화 기법이 있어요. 또 동양화 기법도 있어요. 동양화 기법은 속 자르고 겉 자르질 않아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 습식벽화라고 그래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전 벽화가 전공입니다. 습식벽화. 물이 젖어 있는 벽에다가 위에서 아무리 두꺼워도 수청화로 물감을 주면은 계속 스며들어갑니다. 안으로. 이 습기를 타고 계속 스며들어가요. 습기를 타고 들어가는 걸 삼투압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삼투압에 의해서 계속 스며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 겉이 이제 마르기 시작해요. 속은 아직 안 말려도. 그러면 속으로 깊이 물감이 두껍게 벽 안으로 다 들어가서 물 표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겉이 말라요. 그때 물을 묻거나 해서 적시질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유화처럼 위에다가 칼날을 얹힙니다. 자, 이것을 습식벽화와 건식벽화가 한데 어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양화 기법과 서양화 기법이 한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요. 부부애로의 가장 근본은 뭐냐? 남녀가 유별해요. 별자가 들어가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가 분명 유별해요. 내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아보니까 화장실도 마르게 쓰고 정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낮 피격질을 해요. 이 서로 다름이 어쩌면 그렇게 자식들 새끼들보다 훨씬 더 나하고 싸움도 더 하는데 더 보고 싶을까요? 이게 남녀가 유별하나 뭘 일심동체라는 말이 회로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 회화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림과 내가 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림과 내가 그림의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고 앞에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양화의 기법에는 무슨 기법이 있는지 아세요? 무서운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상화 기법하고 영정 기법하고 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초상화 기법하고 영정 기법. 초상화는 10달러만 주면 잠깐 의자에 앉았으면 파리에 가서 길거리 가다가도 10달러만 주면 나를 똑같게 그려줘요. 당신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묻지도 않아요. 성도 묻지도 않고 몰라요. 명함도 교환 안 해요. 그렇지만 똑같이 닮게 그려줘요. 그래도 그 좋다고도 사와요. 그런데 영정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온지 아세요? 2년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를 지금 거리다 말고 여기 와서 열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뵙고 싶어서 이 문화의 원고장 여러분들이 뵙고 싶어서 안중근 의사 사진 많고 여기저기 가도 그 양반 사진이 돌아다녀요. 얼마나 내가 광개토대왕도 내가 그랬어요. 광개토대왕 본 사람이 어디 있고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사진기가 있은 다음에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진이 있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하고 손 잘라진 거 이렇게 한 거
또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의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이토시로 군주를 죽이기 전에 잠깐 전에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도 옛날에 사진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찍은 사진이 돼서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내 눈으로는 그게 모순으로 보여요. 요즘은 사진은 발달돼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일본 시대를 수없이 거쳐오면서 수없이 사람들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사진이 없는 광개토 대왕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 뵙고 다른 생각을 좀 하고서 다시 가서 그려야겠다. 이래서 지금 앞이 콱 막혀서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영정을 그리는데 그 영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그릴 수가 없어요. 영정은 속 따르고 겉 따르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품하고 내가 신접을 해야 돼요. 신접해야 여러분들 무당 믿는 사람 같으면 신접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힘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에 조선조 말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순종어진하고 철종을 그리는 분이 이장 선생님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계셔서 나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반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 옛날에는 신접이 돼버리면 발 쳐놓고서 임금을 그렸다. 그런데 다 그릴 때쯤 되면은 밑그림이 다 끝나면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눈이 헛도는 거예요. 이래서 첨성대라는 예를 그 화가를 살리기 위해서 탈원을 시키는 예를 제사를 지내줬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천배래예요. 서양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천배래라는 걸 제사를 지내준다는 걸 푸닥거리 해준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이 영정은 힘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정은 어떻게 그리느냐? 전묘법으로 그려요. 여러분들 다 미술 시간을 공부해서 하시겠네.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미술책 가지고 공부할 때 제가 저부터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교육 1세대입니다. 저는 일본말도 모르고 아이우에오 가지고 형님 때문에 뒷구녕에서 받아서 들어서 알지. 저는 일본에다 대고 절도 안 했고 저서부터 태극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가경어교를 배웠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교육, 대한민국 교육 1세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교장 선생님한테 너희들이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또 일본 놈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듣기 싫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 우리랑 한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 과기처 장관을 한 정근모예요. 정근모가 내 동기동창이에요. 그 아버지가 교장이었어요. 이래서 해방교육 1세대라는 말을 6년간 들으면서 컸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국가관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을 가지고도 자기 전공이 여기 전공 다 다를 거예요. 전공이 무엇이었든지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고관대장이 돼야 나라를 위해서 또 국군이 돼야 군인이 돼야 뭐 족할 들고 나라를 지킨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기 취미가 직업이 되어가지고 그 취미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삼고 하면서도 그게 번데기 장사가 됐든 엿장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아무 관계 없어요.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성당에 다니는데 나는 늘 10,000원권을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50,000원짜리를 탁 내놓더라고요. 그 50,000원은 내가 그린 겁니다. 내가 그렸으면서도 나는 그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내가 이제 이렇게 내고 그분이 아프셨으니까 그분이 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50,000원짜리가 떡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후로부터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올 때마다 50,000원씩 올려놔. 힘들어서. 야, 저 사람 누구지? 그래, 아주 돈도 없어 보이는데. 이랬는데 해화동 성당에 다녀고 있는데 거기서 뭘 파는지 아세요? 번데기 장사예요. 번데기를 파는 아주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50,000원을 내고 저는 그 후에 번데기를 거기서 여러 번 사 먹으면서도 속으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창피해서.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50,000원짜리 냈더니 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때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하, 정말 그 말이 맞구나. 번데기 장사를 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무엇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불란서민들한테 알리고 정치가들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병인양요 때 우리 조선실록을 다 강화도에서 외교장학에서 전부 훔쳐간 이 불란서 사람들한테 그걸 내놔라. 이 소리를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 얘기 정치가가 했다고 언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불란서에서 박사학위 받고 유학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 20년, 40년 산 사람이 그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란서는 몰라요. 근데 내가 루블미술관 초대받아서 그 엄청난 작품 6m에 72m 작품을 해놓고서 겉에서 조명을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창호 문화가 있는 이것을 생각해서 할머니 생각이 나서 뒤쪽에서 조명을 했어요. 앞에서 전기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불을 탁 켜니까 뒤가 환해지면서 그 72m가 쫙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뭘 그렸겠습니까? 강화도 만이산을 그렸어요. 불란서 한복판에 가서 전 세계 유명한 화가들이 거기서 전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이 났는데도 전부가 다 비토됐는데 어떻게 만산을 가지고 제가 가서 그걸 왜 만이산을 가지고 가서 했을까요? 제가 여기도 와서 많이 그림을 그렸지만 만이산에 가서도 그림을 그렸어요. 진경시대에. 그랬는데 성벽이 막 무너졌어요. 성벽이.
그 잘 싼 그 돌로 된 성벽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물었어요. 왜 이 성벽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물었더니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셨어요? 병인양이었대. 불란서 사람들이 함대를 요 앞에 갖다 놓고 대포질을 했대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해놨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종교 때문에 사람 죽었다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이렇게 파손시키고 왜 규장각 도서를 조선실록을 다 훔쳐가고 우리를 야만용으로 봤는데 조선실록이 꽉 쌓여 있는 걸 보고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가져가서 안 주잖아요. 이거를 왜 우리 정치가들이 한마디도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그 근전시장에 적어도 500~600명이 오니까 쫙 모인 다음에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돌려달라고. 그리고 너네들 신부님 순교시킨 거 내가 조상님 대신 사과하마. 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500명 정도가 왔을 때. 근데 불란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다. 그러면 당장 뛰어라. 네 작품 뛰어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아무 소리 않고 그 소리를 다 번역을, 전 불어를 못하니까 번역을 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다 듣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를 공석상에서 제가 그림 뜯어본 것만이니까 나는 처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게. 그 다음부터 그게 끝낸 다음에 이분들이 나한테 와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대신 사과를 자기들이 하겠대. 한 번도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그걸 복수를 하고 당신네들 그 귀중한 자료를 전부 훔쳐다가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걸 나한테 처음 들었거든. 이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가 밑교랑 대통령한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림을 거기다가 값을 비싸게 줄 테니까 영구 위치를 해달라고 여러 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럼 그거를 먼저 반환을 하나. 지금 왜 규장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학으로 와 있습니다. 왜 규장각이? 저는 서울대 박물관장이에요. 규장각 관장은 다릅니다. 그런데 규장각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그림도 거기서 억만금을 준다던 내가 우리 문화재를 훔쳐갔는데 내가 내 그림까지 돈 준다고 팔면 안 되겠다. 다 띄워와라. 그래서 그걸 띄워온 곳이 지금 제 화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돈 줄 테니까 불란서에 좀 관리해달라 이러는데 지금 다른 데서 또 종로에서 보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나가면 안 된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치가만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훔쳐간 것을 직지신경요체 이것만 하나 안 가져오고 다 환환을 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영구 임대를 저희들이 대한민국에다 영구인 임대를 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돌려준 거예요. 근데 직지신경요체를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배우기는 미술 시간에 전묘법은 쇠라가 제일 먼저 한 걸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쇠라. 고 이런 사람들이 전묘법 한 걸로 후기 이상파가 전묘법을 제일 먼저 했다고 미술 선생님한테 다 배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의 고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전요법이 있었어요. 그 전요법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선이 됐어요. 선이 됐는데 여러분들 점도 보이지 않고 선도 여러분들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면서부터 볼 수 있어요. 석점을 잇는 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어떻게 해부학적인 선으로 그래서 초상화는 웃고 이빨 드러내고 이런 표정들이 있지만 영정은 절대로 표정을 그리면 안 돼요. 없을 문자 무표정을 그려야 돼요. 임금이 웃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림자 역자를 왜 썼을까요? 귀신이 아니고 업적이 있을 때 그림자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깨비 봤어? 그러면 너 그림자 봤냐? 하고 어른이 물어보실 때 있을 거예요. 귀신이나 도깨비는요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면은 뭐가 있어요? 업적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림자를 남기고 가야 돼요. 이래서 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끝에 자는 뭐예요? 액자 정자예요. 그 영정이 그 그림자가 액자를 해서 벽에 걸어놓고 존경을 할 만한 그림자냐? 그냥 그림자로 잊어버릴 그림자냐에 따라서 액자가 있고 없고가 돼요. 여러분들 액자를 하려면 어때요? 좋은 진본 진짜나 액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자 정자가 두 글자가 다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걸어놓고 존경을 할 만한 그림자, 업적을 가지신 훌륭한 분의 얼굴을 그릴 때 속달르고 겉달르지 않은 동과 이음 이것이 같이 서로 통폐합해가지고 통섭을 할 때 통섭은 원효기 신론에서 나왔는데 이 통섭이 됐을 때래야 부부가 해로할 수 있고 물건과 내가 일치할 수 있고 하느님과 내가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을 수 있는 것이 조화라고 해요. 이 조화에서 미를 찾는 게 뭐예요?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예술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화폐를 그렸기 때문에 저하고 세상에 관계없는 대한민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앙에 뒤져보면 다 제 그림이 2점씩 나와요. 엄마 5만원짜리와 아들 5천원짜리가 그 이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있어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앞에 여자가 어떻게 구겨진 5천원짜리를 숫자를 꺼내는데 내놓으니까 또르르 말리더라고요. 얼마나 뿌렸으면 그랬을까요? 이렇게 또르르 말려요. 그러면 1,000원짜리는 또 침을 내서 탈탈 아주 뿌렸더라고요. 근데 난 뒤에서 기다리는데 근데 그 침이 어디가 튀게요? 뒤에 있는 그 여자의 뼈가 키가 크니까 침을 자기 손에 뱉었는데 왜 침이 내 얼굴에 튈까요? 자, 여러분들 소유의 그 돈이 저하고 영이 통해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만원권 그림이 그런 얘기예요. 너는 이제 제가 37살에 5천원짜리를 그렸어요. 돈은요 그렇게 일찍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일찍 돈을 그리면 내가 내 돈을 수십 년을 쓰게 돼요. 내가 내 돈을 수십 년을 쓰면
왜 국고가 손실될까요? 아니 내가 뭐 100년 쓰면 어때서 왜 꼭 노인이 70 넘어야만 화폐를 그립니까? 지금 화폐 그림도 다 돌아가셨는데 화폐 그림 중에서 제일 오래 쓰신 분이 문복 김기창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12년인가 13년 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나한테 말은 잘 못하시지만 저하고 수화를 해요. 너는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듣기더라고 하는데 이거 그러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면서 사람을 안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해코자 하고 그리고 내가 고구려 예찬을 했다고 해서 날 보고 동북공정 고구려 예찬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이북에서 하는 그 찬양했다고 해서 그 중앙정보부에다 대고 빨갱이로 나를 몰아서 물고문까지 당하고 무혐의 처분받아서 나왔어요.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이리 듣고 이리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저는 지금 돈을 아직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37살인데 지금 90이 다 돼가요. 그런데 저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국가에서 왜 돈이 들어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모르게 뒷조사를 다 한대요. 왜 조사를 합니까? 뭐 주어졌습니까? 아니야. 돈 그린 우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뭐 그때 미투라는 게 없었지만 미투 같은 거에 걸렸다. 또 사기당했다. 또 사업 실패했다. 또 뭐 재산 탕진했다. 뭐 재물과 관계되는 무슨 일이 사상적인 관계가 만약에 발표가 되면은 그 돈을 멀쩡한 돈을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전부 태워버리고 다시 그려야 된답니다. 하긴 그렇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쓰는 그 그림이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거기 그려진 분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권이 있는 그 작가가 만약에 전과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전과자가 그린 돈을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고 쓰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못 써요. 쓰게도 안 해요. 그러면 다시 걷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돈으로도 수천만 원이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그때 돈으로도.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국민혈세고 손해입니까? 그런데 쭉 하면 친일파 운운하면서 전부 친일파가 화폐 그렸다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아요. 왜? 저보다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 외정 때 외정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시고 그때 화단 생활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표준영정 제도가 1973년도에 생겼어요. 그런데 1973년도 이전에 그린 그림들, 그러니까 심사 안 받고 그린 그림들이 수두룩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5만원권에 있는, 우선 그걸 한번 봅시다. 5만원권에 그려진 그 시사인당 그 얼굴이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는 그것도 이당 선생한테 저작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린 거니까. 근데 표준영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강릉에 갔다고 주권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표준영정을 가지고 화폐를 그려야 되거든요. 표준영정이 일단 들고 났으니까 그 저작권은 어디로 가요? 거기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새로 그린 지금 화폐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정 있죠. 화폐의 신사임당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걸 불러셔야 돼요. 근데 그 오죽헌에 있는 건 저작권은 어디에 있느냐? 이당 선생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당 선생이 친일을 했다. 이래서 그 친일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도 억울하게 무조건 돈 그랬으니까 친일파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친일파들의 그림을 다시 국가에서 화폐를 그려야 된다는 거 혹시 신문에서 안 보셨죠? 이거 아주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표준명정으로 돼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법이 표준명정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명세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작권은 그쪽에다가 돈을 주더라도 저는 화폐에 들어가는 화폐 영정을 그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고정을 저는 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따로 돈을 내가지고 역사고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증을 받고 보니까 무덤을 파가지고 사임당이 살았을 때 동시대에 무덤을 파가지고 의상을 보고 머리 모양 다 보니까 우리 스승인 이당 선생님이 그린 거는 19세기 어머니를 그린 거예요. 어머니 때. 수백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머리 모양과 의상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틀린 걸 알면서 이당 선생은 이 표준영정이라고 해서 오죽헌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화폐에는 측면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반측면으로. 정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그릴 때 그러면 19세기 여자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니까 안 돼요. 그건 금방에 파괴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혈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요구를 더 먹더라도 원표준영정과 다른 소리 수없이 듣더라도 내가 표준영정을 무시하고 역사고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은행에다가 위원회에 얘기해서 너희들도 같이 고증위원회에 같이 참석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했죠. 저는 외정 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하고 같이 제가 친일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독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친일파가. 어떻게 내가 일본에 입국이 허가가 안 됩니까? 내가 어떻게 윤봉길 의사기념사업회에 벽화를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윤봉길 의사기념관에 내가 상임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친일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안중근 의사의 작품이 지금 5점이나 있어요. 근데 그거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나한테 김항식 총리 지내신 분이죠. 그분이. 김항식 총리가 지금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세 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꼭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그래야 안중근 의사를 제가 회의 때 쓰겠습니다. 내놓고 걸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5점 다 폐기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거 지금 오죽헌에 가면은 오죽헌에 한국은행과 함께 아예 화폐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이고 뭐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오면은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5만 원, 5천원짜리 꺼내놓고서 왜 여기 있는 저 오죽헌에 있는 저 표준영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있는 이 그림하고 왜 다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나처럼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 덕수시들 문 중에서도 거기 사무실 직원들이 도망을 가요. 아예 대답하기 아주 찔려버려가지고. 그 사무실이 텅겨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보니까 빗자루 지르는 아저씨가 있어. 거기 가서 또 물어요. 거기서도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장한테 가서 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돈을 막대히 들여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 표준영정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표준영정을 바꾸려고 돈을 다 마련을 했대요, 자기가. 강릉시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럼 나한테 빨리 내가 죽기 전에 그려야 되는데 너무 힘드는 일인데 한번 그리려면 3, 4년이 걸리는데 왜 나한테 빨리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도 처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설립한 강릉 최씨, 최숙자 씨라는 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최숙자 씨.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아시죠? 네.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설립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이 강릉 최씨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걸 학생들한테 자기 문중을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강릉 최씨가.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진회가, 자기의 강릉 최씨 진회가가 누구예요? 덕수이 씨예요. 진회가가. 우리 재밌는 얘기죠. 진회가가 뭔지 아세요?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예요. 사돈의 팔촌보다 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덕수이 씨들이 돈이 없을 때 이당 선생한테 가서 돈을 주고 어머니하고 아들을 좀 그려주면 오죽한 애가 딱 걸겠다. 이래가지고 이당 선생이 표준영정 없을 때 꾸며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 제가 대학교 학생 때 서울대 교복을 입고 거기 가서 그 양반한테 다른 그림은 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니까 날 가르칠 필요 없고 딱 하나 어진 그림 그 기법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니까 저한테 전수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저한테 서울대학생이 자기 집 문주방을 여는 게 제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5,000원짜리를 그리도록 됐는데 누워 계셔. 바로 편찮으셔서 누우셨어요. 70이 돼야 그 화폐를 그리는데 나는 이제 40도 안 됐거든요. 이러니까 나는 설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 양반이 할 수 없이 나를 철거를 했어요. 3번을 제가 불합격됐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3번을 불합격됐는데 나 같은 젊은이가 화폐를 그리면 내 뒤를 감시하는 사람이 서너 명씩 늘 내 뒤를 감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경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대야 되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3번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당 선생님의 나이 많은 제자들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제자를 두고 저런 어린애한테 화폐를 뺏기려고 그러냐 하고 이당 선생님이 없이 곤욕을 당하셨어요.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청와대 뺏가지고 무슨 너 화폐를 두 번씩이나 그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해부학적 선묘법. 그리고 또 하나
영정 그릴 때 쓰는 법, 이름을 알아두세요. 육미문이라는 게 있어요. 육미문. 고기육자에 이치자예요. 그리고 그럴 문자예요. 자, 이 세 글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육미문. 이것이 아나토미, 해부학적인 인물학 기법이에요. 점묘법입니다. 이제 쇠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점묘법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교정하지만 안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표정이 웃기를 잘한다, 골래기를 잘한다, 전부 드러나게 그려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그림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림은 겉에서만 그리는 걸로 아시죠, 여러분들? 캠퍼스 앞에서 그리잖아요. 동아지든 화선지도 앞에서 그리잖아요. 그죠? 돈 나가서요. 헐값이 다 앞에서 그리죠. 뒤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북녘북자 채색채자 써요. 북채법. 근데 그 북녘북자는 패배라고. 여러분들 패배하면 등이 보이죠? 패배자가 도망가면 뭐가 보여요? 등이 보여요. 근데 패배라고 그럴 때 어떻게 써요? 북녘북자만 써요. 왜? 북쪽으로 만주 쪽으로 달아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독립군이 달아났다 하면 어디로 가요? 다 등 보이고 북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역사의 뜻이 많아요. 글자에도. 북녘으로 간다고 해서 북녘북자만 쓰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써요? 등이 보인다고 해서 배자, 패배자야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밑에다 육자를 여러분들 쓰시면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북녘북자만 쓰세요. 근데 북녘북자를 쓰고 배자를 읽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그림에도 배체 기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뒤에서 어떻게 그립니까? 영정은 다 그려놓고 뒤에서 색칠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저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저 그림 겉다르고 속다른 그림이야.가 아니고 뒤에서 그린 채색이 앞으로 우러나오고 앞에서 그린 그림이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뗏목이 떠 있는 거를 공중 촬영한 거와 섬이 우뚝 서서 조그맣게 나왔더라도 섬을 한 점이라도 사진을 찍는 거와 우리가 다르게 봅니다. 아무리 넓어도 뗏목은 떠 있는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른 게 뗏목이에요. 드론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으로 봤을 때 면적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정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그림을 작품을 볼 때도 그렇고 예술성 가치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속을 꽤 뚫어봐야 돼요. 그분의 철학과 그분이 생각하는 이 영혼이 어디가 있는가. 크기만 생각하고 몇 호 하고 절대로 작품 사놓으시는 분들은 헛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술 가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 제 얘기만 했는데 혹시 질문이 뭐 있으십니까? 질문 좀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질문도 없으죠. 예, 그러면 저도 서울 가기 바쁘니까 예,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예, 우리 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빨리 예, 여기 자랑스러운
이 박물관이 관장도 빨리 좀 임명을 하시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데도 왜 공석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공석인 이 전주 참 이게 아까운 전주인데 여기 오면서 저는 여러 번 참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축복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한테 제가 하면 돈들을 가져와서 주유소에 사인해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사인을 하면 옥션에서 100배가 돼요. 100배.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 뭐에 걸려요? 나는 화폐 손대죄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손대죄 한 걸리요. 주미대사 브라운 대사가 자기가 미국에 돌아가면서 다른 성을 다 비웠고 화폐 그린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주는 엄마와 딸, 그 아들 그 스티븐슨 대사가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한국 조폐공사죠. 내가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황금을 이렇게 또 메달을 만들었어요. 이 두 분을 잘 만들었죠. 여기 메달이에요. 모자분의 메달. 이런 엄마를 두고 싶고 남자들은 이런 엄마를 두고 싶고 여자들은 이런 아들을 두고 싶은 게 나랑 똑같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스팀을 준비하다가 아들을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했던가 봐요. 여기에다가 돈을 넣게 돼 있어요. 실제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에 사인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사인을 어디다 하느냐, 여기다 하느냐. 여기 제 이름 미역이 있어요. 한국조폐공사에.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가 받아가지고 요 뒤에는 요거 뒤에는 이렇게 제 경력이 다 나와 있어요. 소상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또 사인해 준 거예요. 이거를 돈을 꺼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자손들한테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주면은 뭐가 돼요? 한 채 그냥 주는 거고 나중에 똑같은 값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거 벌써 매진된 지 오래예요.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거 가지고 오시면 우리 관장님 통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박수도 하시면서 제가 보여드릴 게 많은데 여러분들 천경자 선생님이 여기 중대 아세요? 천경자 선생님. 못 보자. 여기 천경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때 나는 굉장히 젊었을 때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화가가 직접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그림도 자기가 그린 책입니다. 이게 화문집이라고 해요.
화 문지, 화와 문. 그러니까 옛날에 시서화 일치라고 해요. 화한쟁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시도 화도 인문학도 다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책이에요. 5사람이 아까 전부 여기 해당한 사람은 천종자 씨만 빼고 전부 화폐 그리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화폐를 그렸다고 하면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거짓말 말라고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저 강의를 들으셔서 축복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